그래서 이번 10월 2일 날 노인의 날 무슨 법이 발효가 됐느냐면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가 됐어요. 불효자 방지법. 불효자 방지법이 뭐냐면은 내가 재산 주고 다 줬는데, 집도 줬는데 자식이 용돈도 안 주고 찾아오지도 않으면은 내가 준 재산, 내가 준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법 아니에요. 예, 그냥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건, 넌 용돈도 안 주고 나 책임도 안 지니까 원래 내 자산이니까 내 다시 갖고 올게. 그런데 70살이 넘어서 법원에 다시 준 재산 찾아오겠다고 법원에 소송 걸 수 있는 할머니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참고, 속은 새카맣게 참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만만한 게 나야, 나. 예, 왜냐하면 저 신부님한테 찾아가면 저 신부님은 나를 받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70살 넘은 분들이요, 전화해갖고요, 신부님 사정 얘기 다 해요. 나 자식들한테 재산 주고 다 줬는데 자식들 박사 사업하고 잘 사는데 나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나 너무 멀쩡하다고, 나 아직도 건강하다고, 나 평창해갖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 신부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런 분들 많아. 요즘 나하고 살자는 여자가 너무 많아. 일년에 500명도 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편지들을요, 지금은 다 모아놔요. 왜 모아놓냐면 그 내용이 기가 막혀요. 내용이, 내가 신부님 자식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성공시키고 어떻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구구절절 편지 쓰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자식 재산은 찾아올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자식보다 낫게 생각이 드는 거지. 나하고 살자고. 내가 직접 받은 전화인데 85살 된 할머니예요. 85살 됐는데 70에 아들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나 이제 어머니 어차피 모셔야 되고 어머니도 이제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5천만 원 있고 어머니 3억 있는데 그 돈 나한테 주면은 내가 아파트 분양 받아서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자기는 5천만 원 투자하고 엄마는 3억 투자하고 자기가 모시고 살겠다고.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건데 말은 자기가 모시고 산다고.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아들이 아파트 얻겠다는데, 그래서 그 3억을 주고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들, 나이를 먹어서 자식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랑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만약에 자식이 들어와서 사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나가라고 그러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식하고 같이 살겠다고 합쳤는데 자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대개 80된 분들은 며느리가 몇 살쯤 되냐면 60살쯤 돼요. 이 60살쯤 되는 며느리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 80살짜리가 들고 나가야 돼요. 80살짜리가 나가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며칠 전에도 들은 얘기예요. 6억을 들고 할머니가 아들 집으로 들어갔대요. 아들 집으로 6억을 들고 들어가든 60억을 들고 들어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6억을 들고 들어갔는데 냉장고에 있는 사과도 마음대로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혹시 며느리가 손자 주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요. 얘야, 나 이거 먹어도 되느냐고. 왜 그러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냥 혼자 편안하게 6억짜리면 3억짜리 아파트 가고 3억은 은행에다 넣어놓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써도 30년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자식이 여러분들 효도할 수 없어요. 이제는 효도는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제가 아주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효도는 할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들으셔도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기도는 동아일보에 어느 95살 되신 분의 회한을 적은 내용입니다. 어느 95세의 어른의 수기.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근데 이분은 65살에 은퇴하고 나는 죽는 날을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몇 년 동안 죽는 날을 기다렸느냐면 30년 동안 죽는 날을 기다린 거야. 95살까지. 그러니까 30년 동안 돌아보니까 그 30년이 너무나 멀쩡했거든. 그 너무 아까워, 30년이. 내가 죽는 날만 기다리지 말고 65살서부터 95살 때까지 정말로 먹고 마시고 놀았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60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60 되신 분들은 40년 남았어요. 50 되신 분들은 110살 삽니다. 내가 51인데 내가 몇 년 남았느냐면 59년 남았어요. 내가 59년. 이제까지 산 것도 아니에요. 40살들은 120살까지 살 겁니다. 그제 여러분들 먹는 당뇨병 안에, 그 약 안에 기가 막힌 좋은 물질이 있대요. 당뇨병 안에. 그래서 그 약을 잘만 이제 컨트롤하면, 그 약을 잘 먹으면 120살까지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노화 물질을 느리게 하는 약을 개발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은 70살이 돼도 안 늙는 거야. 70살이 돼도 20살 같이 몸매가 좋고 피부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학자들이 앞으로는 애를 몇 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면은 70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70살에 애를 낳는 게.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 지금 70, 80 되신 분들 다 20살에 시집 가셔서 애 낳고 살았을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20살에 애 낳았고 행복한 거냐? 애 한 살 때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 자식 때문에 평생 속 새까맣게 끓고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얘기해보면은요, 지금 평생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그럼 내가 100살까지 살면은 20살부터 100살까지 80년 동안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늙음하게 70에 나가고 한 30년 보다가 죽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늙음하게 자식 보다가 죽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70에 애 낳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70에 애 낳는 게. 4년 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800명이었어요. 여자가 1,700명, 남자가 100명이에요. 100명. 여자들이요 안 죽어요. 여자들이 이상하게.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은 15,000명이에요. 15,000명. 이제는 제가 보기엔 총알같이 이제 100살 이상이 50만 명, 100만 명 시대도 온다는 거예요. 100살 이상이. 근데 80살까지는 괜찮아요. 오래는 데도 있고 갈 때도 있고. 근데 80살이 넘으면은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어요. 80살이 넘으면은. 그러니까 80살 넘는 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뒷방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 뒷방에 앉아갖고. 그럼 뒷방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들 웃을 것 같아? 안 웃을 것 같아? 안 웃어요. 웃을 일이 있어요. 혼자 하하하 하고 뭐 방에서 뭐 하고 그렇게 웃어요? 안 웃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80살에서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웃고 사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런 할머니들은 90살 때 보면 얼굴이 어떤 줄 알아요? 이러고 산다니까. 그러면은 80살 넘어서서 웃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해만 뜨면 집을 나가서 경복궁을 가든 덕수궁을 가든 창덕궁을 가든 온양온천을 가든 파리를 가든 뉴욕을 가든 이스라엘을 가든 돌아다녀야 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95살 때쯤에 나는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라고 지쳐서 죽는다니까. 죽을 땐 지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도 미치냐고 자식도 미치게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80살에서부터 90살까지 돈 쓰는 거 무서워갖고 한 번도 바깥에 안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0년 동안 안 움직이면요 허벅지에 뼈밖에 없어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은 90살에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90살에 똥오줌을 싸기 시작하면요 삶의 질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싸는 본인도 힘들고 치는 자식들도 힘든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90살이 싸는 똥이랑 1살이 싸는 똥이 같아? 이건 달라요. 1살이 싸는 똥은 향이라도 나지. 향이라도 나요. 90살이 싸는 똥은 서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 줄 아세요? 내 발로 마지막까지 화장실 가 주는 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 무조건 돌아다녀야 돼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돌아다녀요. 집 잡혀서 돌아다니세요.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70살에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인생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70살에 자식들한테 재산 주면은 자식이 계속 찾아오고 용돈 주고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용돈도 안 주고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 10월 2일 날 노인의 날 무슨 법이 발효가 됐느냐면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가 됐어요. 내가 직접 받은 전화인데 85살 된 할머니예요. 85살 됐는데 70에 아들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나 이제 어머니 어차피 모셔야 되고 어머니도 이제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5천만 원 있고 어머니 3억 있는데 그 돈 나한테 주면은 내가 아파트 분양 받아서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자기는 5천만 원 투자하고 엄마는 3억 투자하고 자기가 모시고 살겠다고.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건데 말은 자기가 모시고 산다고.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아들이 아파트 얻겠다는데, 그래서 그 3억을 주고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들, 나이를 먹어서 자식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랑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만약에 자식이 들어와서 사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나가라고 그러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식하고 같이 살겠다고 합쳤는데 자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대개 80된 분들은 며느리가 몇 살쯤 되냐면 60살쯤 돼요. 이 60살쯤 되는 며느리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 80살짜리가 들고 나가야 돼요. 80살짜리가 나가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며칠 전에도 들은 얘기예요. 6억을 들고 할머니가 아들 집으로 들어갔대요. 아들 집으로 6억을 들고 들어가든 60억을 들고 들어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6억을 들고 들어갔는데 냉장고에 있는 사과도 마음대로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혹시 며느리가 손자 주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요. 얘야, 나 이거 먹어도 되느냐고. 왜 그러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냥 혼자 편안하게 6억짜리면은 3억짜리 아파트 가고 3억은 은행에다 넣어놓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써도 30년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자식이 여러분들 효도할 수 없어요. 이제는 효도는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제가 아주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효도는 할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11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봐. 110살 먹은 엄마가 90살 먹은 아들한테 전화해갖고 얘야, 너 왜 나 요즘 안 찾아와? 그러면은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엄마 아직도 안 죽은 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지금 헷갈리는데, 가끔씩 엄마가 전화해갖고 너 왜 나 안 찾아오냐면 아들이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90살 된 아들은. 막말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8, 90 된 어머니 하루에 몇 번 생각해요? 떨어져 살면은 일주일에 한 번도 생각 안 할 때도 많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근데 엄마는 오로지 자식만 생각하는 거야. 왜? 자기 인생을 살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아실현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아실현. 자기 인생을 산 사람은 자식이 있든 없든, 자식이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근데 자기의 삶이 없는 사람은 오로지 자식만 쳐다보고 110살 때도 90살 먹은 아들한테 너 왜 나 안 찾아와? 나 너밖에 없는데. 그럼 아들이 엄마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살았다가 죽은 건지 이거 헷갈린다니까요, 아들이. 이제는 효도는 없는 시대, 효도는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85된 분이 70살 때 들어가서 아들하고 살기 시작했대요. 근데 75이 돼도 안 죽고 80이 돼도 안 죽더래.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 돈이 더 필요해요. 돈이 더 필요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갖고 83살에 아들한테 500만 원만 달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3억을 줬으니까 500만 원을 달라고 그럴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아들이 2년 동안 말을 안 하더래요. 저는 아들 편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 아들은 엄마하고만 살아요? 60살 된 며느리하고 사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내가 맨날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나 저 시어머니하고 사는 거 지겨워. 당신 택해. 엄마야, 나야. 맨날 그래도 모시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 지금 어머니 어딜 가라고 그런다고 맨날 이렇게 달래는 와중에 그런 상황도 모르고 500만 원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2년 동안 말을 안 하더래요. 2년 동안. 여러분들 한 집에 사는데 아들이 2년 동안 나 사람 취급 안 하고 말 안 하면 그 집에서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 보이죠? 안 들리죠? 기억력 까무락까무락거리죠? 여기 아프죠? 저기 아프죠? 그러면 그 입에서 나 행복하다, 나 기쁘다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사는 거 힘들어 죽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나, 맨날 이 말 할 것 같아요.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나는데 지겹다, 죽겠다, 섭섭하다는 소리 10년 이상 들으면요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말 안 하는 거야. 이 할머니도 그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생태마을 방 하나 달래는 거야. 와서 살겠다는 거야. 나 아직도 건강하다 이거예요. 85살이 그것도 알몸으로 와서 나하고 산다는 거야. 알몸으로. 아니 내가 20살이 나하고 와서 산다고 그래도 살까 말까 고민을 지금 해야 될 판국인데 85이 아들한테 3억 다 주고 나한테 와서 알몸으로 살겠다고. 할머니 우리 생태마을은 피정집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드릴 방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 방 많은 거 아는데 왜 방이 그 많은 방이 비느냐 이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죄송하다고 우리는 피정집이라 내년 지금 10월 달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예약이 끝났어요. 할머니 드릴 방이 없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 방송 보면 우리 노인들 마음을 가장 잘하는 분이 신부님인데 막상 통화해보니까 보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방송 보는 거하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마지막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나한테 한 방을 먹이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화 막상 해보니까 신부님이나 내 아들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 똑같다고 전화 끊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정말로 어디다 마음 둘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죠. 만약에 이 할머니가 3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 서름 안 받았을 거예요. 그 서름 안 받고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 인생 사는 거고. 그럼 서로 섭섭할 것도 없어. 원수 될 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원수가 되는 줄 알아요? 줄 거 다 주고 원수가 된다니까. 줄 거 다 주고 해줄 도리 다 해고도 원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식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지 마세요. 이제 뭐하러 주세요 자신을. 울산에서 한 할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경찰서에. 작년에 신문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에요. 나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 두유 2개로 10일을 버텼다. 두유 2개로. 난 지금 죽을 것 같다. 나를 좀 살려줘라. 그래서 경찰이 가서 문을 따보니까 할아버지가 뼈밖에 안 남은 거야. 10일 동안 두유 2개로 먹었으니 뭐가 물 10일 먹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 뭐 누구 돌볼 사람 없나 했더니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야. 여기 우리 할아버지들 많이 와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오늘 강의 다 까먹어도 좋아. 정말로 다 까먹어. 이것만 안 까먹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보다 하루 먼저 죽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보다 먼저 죽어? 할머니 죽으려고 그러면 너 죽지 마. 나 죽기 전에 죽지 마. 그리고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효자 열보다요 악처 하나가 낫다니까요. 효자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줘요? 같이 잠자줘요? 못하는 거예요. 악처가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할아버지들은 제발 할머니들 가슴 아픈 일 하지 마세요. 그냥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머리 깎으라고 그러면 가서 머리 깎고, 목욕하라면 목욕하고, 내복 추우니까 내복 입으라면 내복 입고, 내복 벗으라면 벗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시키는 대로. 근데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금술 좋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날 오후 따라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목욕을 깨끗하게 했어, 둘이서. 그리고 저녁을 맛있게 차려 먹었어. 그래서 저녁에 침대에 누웠는데 할머니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할아버지를 툭툭 치면서 여보 영감, 이렇게 깨끗이 씻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침대에 누우니까 우리 신혼 생각난다. 당신 생각나? 신혼 때
당신이 이렇게 냉랭하지 않았어. 당신 신혼 때 잘 때 내 손 꼭 잡아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손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머니 손을 싹 잡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보 영감, 당신이 내 손 잡아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근데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이렇게 내 손 잡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잘 때마다 꼭 내버려 뽀뽀해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뽀뽀도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쫙 잡은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서 뽀뽀를 쭉 해줬어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여보 영감, 당신이 내버려 뽀뽀해주니까 나 새댁된 기분이야. 너무 행복하다. 여보 영감 너무 고마워. 근데 여보 영감,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내버려 뽀뽀하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그 이로 내기 잘근잘근 애무해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할아버지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확 이불을 내던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여보 영감 어디가? 문 열고 나가는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문지방에 서서 할머니를 딱 째려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다려, 이빨 갖고 올 테니까. 딱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노인들은요 부부밖에 없어요. 정말 부부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딸은 하나 있는데 교통사고 나고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딸은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누구 돌볼 사람 없나 했더니 이 할아버지 3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었던 할아버지야. 3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고 그 옆에 4평을 달아서 거기서 폐지를 모으고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월세도 나오는데 이 할아버지는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할아버지예요. 쓰는 법을 못 배운 할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많아요. 정말로 개처럼 벌어서 짐승같이 써야 되는데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는 사람들 많아요. 제대로 돈의 가치답게 쓰지 못한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 폐지 줍고 다니는 분들 많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 중에 대개 자식들한테 몇 천만 원 몇 억씩 다 주고 자기는 폐지 줍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시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한 게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너스 하나 꼭 하시라고,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보너스. 내년 나중에 얘기지만은 내년 3월 25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여기 해화동 서울대학병원에 가세요. 서울대학병원에 가면은 그 꼭대기 층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 식당에 가서 비싼 거 시키지 마세요. 쟁반짜장도 팔더라고요. 그럼 3명이 갖고 쟁반짜장 15,000원짜리 시키면은 셋이서 충분히 먹어. 거기서 한 11시 반쯤에 가세요. 괜히 12시 막 그 의사들 막 직원들 올라올 때 그때 가서 먹지 말고 미리 한 11시 반쯤에 가서 거기 가서 쟁반짜장을 드세요. 왜 거기서 쟁반짜장을 먹으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거기서 보이는 경치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비원, 청와대까지 다 보이는데 막 새순이 막 돋아날 때 그 경치가요 너무 멋있어요. 나도 서울대병원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강의를 가는데 거기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거기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조선 27대 왕 부럽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아니 어떤 왕이 거기서 내려다보고 왕궁을 내려다보고 밥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꼭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는 돈 드는 게 아니야. 그냥 전철 타고 가서 그냥 들고 올라가서 몸빼바지 입지 말고 그날은 좀 럭셔리하게 입고, 예, 그날은 좀 럭셔리하게 입고 내려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조선의 왕궁이 얼마나 멋있는가. 돈 안 들고도 볼 수 있는가. 정말 그런 데가 없어 세상에. 그런 데 가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멋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돈 많이 안 들고도 하루에 그저 5,000원, 10,000원만 들고 여기 춘천 막 벚꽃 필 때 전철 타고 춘천만 갔다 와도 얼마나 멋있어요. 나중에 하지 말고 제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나중에 하지 말고 제발 그렇게 좀 다녀오세요. 저는 이번에 남이섬을 2번을 갔다 왔어요. 남이섬을 2번을 갔다 왔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내년 봄에 남이섬은 도시락 싸갖고 가도 되더라고. 도시락 이렇게 싸서 뭐 김밥 이렇게 싸갖고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갔다가 오세요. 매일 그렇게 다니세요. 그렇게 다녀봤자 하루에 뭐 5,000원, 10,000원 밖에 안 돼. 신부님, 그렇게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다 썼는데도 그때도 안 죽으면 국가에서 용돈 20만 2,600원 나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받아 쓰면 되죠. 뭘 걱정을 해요. 빚만 안 지면 돼. 근데 빚지는 것도 가만히 보면 나이 먹어서 빚지는 것도 본인이 빚지는 게 아니에요. 다 욕심 때문에 빚지는 거야. 자식 때문에 빚지는 거야. 얼마 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어디 해갖고 뭐 1,700억인가 다 사기로 날린 사람들, 사기만 안 당하면 돼요. 사기 당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다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 늙어서 무슨 투자를 해? 그냥 쓰다가 저기 또 돈 떨어지면 국가에서 하면 나오면 되지. 인터넷에 이런 모임도 있대요. 쓰죽해도 있대. 쓰죽해. 쓰다가 죽자. 이런 무슨 투자를 해. 괜히 쓸데없이 조이팔한테 투자해갖고 돈 날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경치 좋은 데 다니고 그렇게 쓰세요. 제가 10년 전에 53,000원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20만 원 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 20만 원 나왔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 60만 원에서 70만 원 나와요. 왜?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비슷한 나라들은 다 지금 노인연금이 60에서 70만 원 정도 다 나와요.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비슷한 나라들은.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노인들한테도 안 하고 경찰한테도 안 하고 뭐 청소하는 사람들 아주 돈 안 주는 거지. 이거 다 올라와야 돼. 그리고 지금 기업에 있는 돈들 다 세금으로 뺏어갖고 그 돈 힘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야지 선진국으로 가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미국은 가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95살 먹은 할머니야. 이번에 LA 갔는데 나한테 용돈을 $1,000를 주더라고요. 정말로 나이 많으신 분이야. 용돈을 $1,000를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할머니 무슨 돈이 있어? 우리 돈 많아. 그래. 내가 지금 그래서 궁금해갖고 물어봤어. 미국의 할머니들은 한 달에 돈 하나도 없는 분들 연금이 얼마나 오냐면 $800가 나와요. $800면 우리나라 돈으로 85만 원이 나와요. 85만 원. 그런데 85만 원뿐만 아니라 집도 없어 이런 분들은 그러면 아파트 월세까지 다 나와요. 시골은 $200, 도시는 $300 하거든 월세가. 그것까지 다 나오는 거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할머니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줬는데 1년 연말 결산을 해봤는데 100만 원을 다 안 써서 50만 원밖에 안 썼어. 그러면은 이 할머니는 돈이 있던가 돈이 필요 없던가 하는 할머니라고 그 다음에는 연금을 4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래서 미국에 다녀보면 할머니들이요 그 돈 쓰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쓰죽해가 생기는 거야. 쓰다 죽자. 그냥 나한테 용돈도 $1,000씩 주는 거지. 내가 그 할머니한테 5년 전에도 나한테 만나서 그랬대요. 그래서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내가 한 5년 후에 여기 또 올 것 같은데 그때 또 봐요. 그랬더니 그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100살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죠. $30,000가 통장에 넘었으면요 연금을 안 줘요. 미국도. 그러니까 자기 통장에 3,000만 원 밑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정적인 요소도 많지만은 제 판단에는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다 쓰세요. 여행 다니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은 안 쓰면 되지. 없으면 안 쓰면 돼요. 근데 있는데도 못 쓰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있는데도 못 쓰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제는 부모 자식 사이에 효도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어렸을 때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늙어서 자식이 찾아오느냐 찾아오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참 잘 만났어요. 참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그 중에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버지를 뭐 어머니도 좋지만 아버지는 그거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난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매일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도토리 밤 주스러 다녔던 기억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시험만 우리는 시험 못 봤다고 혼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어쨌든 시험만 끝나면 아버지가 짜장면을 사서 초등학교 때 우리는 항상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아버지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내가 2년 전에 우리 형이 둘이거든요. 형들한테 이제 무슨 같이 놀면서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험 끝나면 꼭 짜장면을 사줬어. 나 막내라 그렇게 사줬던 것 같아. 그랬더니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먹었냐? 우리도 시험 끝나면 꼭 먹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열받더라고요. 나는 한 달에 한 번 먹고 아버지는 한 달에 3번씩이나 먹었던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미꾸라지도 어떻게 잡았느냐면은 논에 보면 웅덩이 있죠? 옆에 거기 물 다 퍼내. 아버지하고 바가지로 다 퍼내면 그 진흙 안에 미꾸라지 많아. 그럼 그거 탁 잡아다 그 잡는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꾸라지가 진흙을 딱 잡으면은 미꾸라지가 꾸물쭉꾸물쭉 하고 막 생기는 거 있잖아요. 우렁도 있고 참 행복한 시절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따뜻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옥상에서 밤에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어험 소리가 들리더라고. 어험 소리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아버지 뒷모습이야. 아버지가 내 담배 피는 걸 보고 내려가신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손찌검 한번 하신 적 없는 아버지인데 그 좋은 아버지한테 담배 피는 모습을 중학교 3학년 아들이 보였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냥 아버지 쳐다보기가 정말로 얼굴을 두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루가 지나도 말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말이 없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깜깜해서 못 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주일이 됐는데 2주일째 누나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막내야. 항상 저를 막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막내야, 얘기 좀 하자. 그래 얘기해. 그랬더니 너 담배 피니? 그러더라고요. 나 담배 펴. 왜냐하면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거의 3년을 학교를 거의 안 다녔거든요. 뭐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갖고 학교 안 다니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 맨날 그냥 담배나 피고 앉아 있는 거죠. 학교 다니면 담배 필 시간 없지만 학교 안 다니니까 담배 필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담배나 피고 있는데 너 담배 피니? 그래서 나 담배 펴.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하더라. 너 건강도 안 좋은데 담배 끊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서로 간에 충격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하고 제일 친한 누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정중한 나한테 부탁을 해 오신 거죠. 그때 내가 받은 아버지에 대한 감동은요, 이거는 지금도 나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커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큰 분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아버지를 안 보면은 내가 못 견뎌요. 보고 싶어. 막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은 11월, 12월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만나러 갈 시간이 없어. 그래도 내일은 내가 수원에 강의가 있거든요. 우리 집이 수원이니까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전화했어요. 아버지 같이 밥 먹자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밥을 먹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85살이에요. 나는 해가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더 좋아요. 해가 가면 갈수록. 나 시간 남은 수원 가서 여자 안 만나요. 아버지 만나지. 근데 아버지가 지난 10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오셔서 산에 가셔서 산삼을 2뿌리를 캐갖고 오셨어요. 아들 준다고, 나 준다고 2뿌리를 캐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조차도 나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산에 가갖고 바위 틈에 그 꽃을 산삼 잎을 보셔갖고 그걸 캐갖고 이 손마디보다 약간 두꺼운 걸 2개를 캐갖고 오셨는데
지금도 나는 아버지가 90살이 되든 95살이 되든 100살이 되든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은.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펼쳐질 세상,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여러분들 자식한테 효도해라, 나 찾아와라 이런다고 자식이 찾아올 것 같아. 지금 부모 안 찾아가는 자식이 650만 명 중에 125만 명이 부모 안 찾아가요. 추억이 있어야지. 먹고 마시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야지. 늙은 아버지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성서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첫째 시간, 이게 6강인데 첫째 시간에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진정한 왕이야. 정말 왕이 백성이랑 먹고 마시고 놀잖아요. 그럼 백성의 속마음을 다 알아요.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야말로, 요즘 대림절 지내시죠? 우리의 왕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에요. 우리랑 먹고 마시고 노니까. 왕이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면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임금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백성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매일 먹고 마시고 놀면서 여러분들 속사정 이해해 준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한테 목숨 바칠 것 같아, 안 바칠 것 같아? 대통령이 나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와갖고 여러분들하고 여기 명동에서 같이 매일 먹고 마시고 놀면 목숨 바칠 것 같아, 안 바칠 것 같아요? 바치죠? 예수님한테 왜 목숨을, 여러분 예수님한테 목숨 바치는 분들이죠? 우리의 임금이야말로 진정한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다. 저는 요즘 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해리 리버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04살에 돌아가셨어요. 미국, 원래는 유태인이야. 폴란드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어디로 갔느냐면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가갖고 뭐 정말 일을 많이 했어. 제조업도 하고. 근데 이제 77살에 은퇴를 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도 노인정이 있어요. 매일 노인정에 가갖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체스를 뒀어요. 근데 81살에 같이 체스 두던 친구가 아파갖고 안 나왔어. 안 나와갖고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할아버지 친구 안 나왔다고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옆에 화실이 있는데 그 화실에 가서 그림 좀 공부 좀 해보고 그림 좀 그려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붓을 잡은 적이 없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붓을 그리냐. 물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도화지, 캔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근데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 이 81살 나이에. 그래도 할아버지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보시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를 살살 꼬셔서 화실에 갔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화실에 가서 붓을 보고 물감을 보고 캔버스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어렸을 때 폴란드의 그 아름다운 경치를 그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색깔을 조합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프랑스의 샤갈이라는 화가보다도 그림을 더 잘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 별명이 미국의 샤갈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뭐 배울 것도 없어. 기본적인 몇 가지만 하고부터 전시회를 했는데 101살까지 전시회를 해요. 근데 101살까지 전시회를 하는데 나이 먹으면 보통 전시회하면은 동네에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런 전시회가 아니야. 그런 전시회가 아니라 어떤 전시회냐면 미국의 모든 미술관이 와서 이 할아버지 그림을 소장하고 싶어서 경매를 할 정도로 유명한 전시회를 해요. 101살 때 20일에 전시회를 할 때 기자 400명이 모였대요.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20일에 걸쳐서 이 세계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고. 할아버지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이 해리 리버맨이라는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그림이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난 잘 모르겠다. 근데 나는 81살부터 101살까지 내 인생은 가장 찬란하고 가장 행복했다.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내 101살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104살에 세상을 떠나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안에 재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능이 있어요. 지금 60, 70, 80 되신 분들도 재능이 다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할머니들이 시집도 냈던데, 이 한글 배워갖고 시집도 냈어요. 그런데 참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뭔가를 나이를 먹어도 77살에 시금치네라는 시를 썼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난 다 살았다, 죽을 날만 기다린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또 나중에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언제 해? 지금 하세요. 지금 책도 사서 읽고 글도 쓰고, 저는 문인 등단하고 이번엔 펜팔 회원이 됐어요. 글 쓰는 펜팔 회원이 됐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글 쓴다는 게, 그 펜팔, 내 국제 펜팔 회원이 된 이유는 그 펜팔 회에는 되게 노벨상 받은 사람을 초대해서 강의를 들어요. 그런 강의를 듣고 싶어서 내가 회원, 거기 심사해 해갖고 통과가 돼갖고 했는데, 정말 저도 나이를 먹었고 글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는 것처럼 사세요. 제발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110살에 전화해갖고 너 왜 나 안 찾아오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제가 자식들하고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인생 70년을 살면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것이 삶입니다. 언제 예기치 못한 엄청난 일이 내 앞에 닥칠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인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100년은 살아갈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불행 따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으며 그것은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죠. 그리하여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후회 없이 보람있게 보내야 할지를 깊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치면 그때서야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불행한 일이 닥치기 전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해야만 하는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막이 내리기 전에 심장이 살아 힘차게 요동치는 지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경험한 선배들이 죽기 전 가장 후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60대, 70대 인생 선배들의 99%가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소홀하게 한 것.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젊어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지요. 그거 하나 한다고 건강해지겠어 하고 무심히 지나쳤던 습관들이 사실은 평생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할까요? 몸이 불편해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또 노후에 소일거리를 찾지 못해 집에서 온종일 텔레비전이나 보며 지낸다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긍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즐겁지만 부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힘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종류의 영양소를 저염식으로 골고루 섭취하세요. 영양 과잉과 결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아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치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삶은 노후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기본인 시대에 우리는 유병장수보다는 무병장수의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위에 덕을 베풀지 못한 것. 세상 모든 꽃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꽃은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그 다음다움과 화려함은 겨울 내내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뿌리가 생명을 부둥켜 안고 지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아름다운 꽃의 생명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크고 화려한 꽃일수록 짧게 피고 집니다. 인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을 60분에 비유하면 진짜 꽃피는 절정의 시간은 고작 5분, 10분에 불과하다고 세상을 먼저 살다가 간 선배들은 말합니다. 오래도록 주위에 멋진 향기를 남기고 싶다면 이웃에게 덕을 베풀어 보세요.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덕을 베풀라는 것이 세상 물정 모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덕의 향기는 깊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사소한 작은 일이라고 좋습니다.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마음을 다해 도와주는 일, 전철 안에서 당신에게 손을 내미는 불쌍한 사람에게 단돈 얼마의 정성을 보여주는 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구세군 자선 냄비에 작은 성의를 표시하는 일 등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이 덕을 쌓는 일입니다. 꼭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덕을 베푸는 삶이 일상이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부메랑이 되어 분명 나에게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여행을 내일로 미룬 것. 60세 이상 노인분들은 다른 지역,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한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줄곧 보냈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수십 년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여러 풍경과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접할 수 있었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비행기를 타본 사람 역시 극히 드물었지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여행을 더 많이 했더라면 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81세 김경수 씨는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은퇴하면 여행을 많이 하기로 했지. 그런데 정작 은퇴 후에는 아내가 세상에 없었어. 너무 늦었지. 몇 번 혼자 여행을 가긴 했는데 혼자 가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로키 산맥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풍경이 예술이었어. 옆자리에 아내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더군. 저 빛깔 좀 봐. 인생 선배들은 다른 곳에 지출할 돈을 아끼거나 먼저 사용해도 좋을 만큼 여행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행은 견문은 넓혀주고 삶의 구심점을 찾게 도와주며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게 해주므로 아주 많은 이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또 여행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주고 인생을 잘 살았다는 기분도 느끼게 해줍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는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살지 못한 것.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옛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요. 나이 들면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 언제든 연락하면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사는데 급급하고 바쁜 생활에 쫓겨서 소중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세월 속에 흘려보낸 후에 누구라도 바쁘게 살다 보면 친구 관계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먼저 연락한다고 체면이 깎이는 것도 아닌데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지 못한 것.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취미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라고 하면 거창하다고 생각해서 지레 겁부터 드시고 도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독서 등과 같이 돈이 필요하지 않은 취미들도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사람들 중 취미가 있는 사람은 우울증 증상이 적고 행복감, 건강하다는 느낌,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말년의 삶의 만족도는 취미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는데요. 또 다양한 취미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건국대병원 치매클리닉 한설의 교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 뇌를 자극하는 두뇌 훈련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뇌는 단순한 것을 실증내므로 똑같은 패턴의 고스톱보다는 뇌가 적정한 수준의 자극을 받을 정도의 그림 그리기 그리고 파크골프, 사교 댄스 등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취미 생활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치매 예방을 위해 지금부터 손과 머리를 자주 사용해 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6번째, 배움을 멈춘 것. 어느 정도의 나이가 지나면 갑자기 늙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도 구부정해지고 행동도 기운도 없어 언뜻 보기에 노인이 된 것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가 많은데도 실제 나이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밝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향학열에 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학열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고 건강하게 인생을 보냅니다. 한편 향학열을 버리고 사는 사람은 남은 인생을 비에 젖은 낙엽처럼 불쌍하게 보냅니다. 늘 무엇인가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배워보자라는 의욕을 느낀다면 그것이 젊음을 유지해주는 비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50이 넘은 나에게 시나 서예를 배우고 바둑이나 장기 같은 취미에 흥미를 느끼는 것도 향학열입니다. 자택 근처를 걷는 것을 일과로 삼는 것도 좋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일이 바빠서 읽고 싶은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면 마음껏 독서를 즐기는 것도 향학열을 불태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배우는 자세를 평생 유지해야 늙지 않습니다. 죽기 전 가장 후회하는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정답이 없습니다. 둘째는 비밀이 없습니다. 셋째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3가지는 첫째는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는 것. 둘째는 나 혼자서 죽는다는 것. 셋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도 3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과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죽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나는 울었고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은 웃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땐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 우는 가운데 나는 웃으며 후를 떠나가야 합니다. 언제나 사랑하고 배려하며 주어진 삶이 닿을 때까지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최고로 잘 산 것입니다.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지금이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인생은 소풍입니다. 잠시 소풍 나온 거니까 즐겁게 잘 놀다 가면 그만입니다.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길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돌아보면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신 우리 어머니도 요즘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입니다. 멈추지 않는 세월은 하루하루 소중합니다.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읽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